자, 155페이지의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지문으로 또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자, 이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는 가끔 시험 지문에 또 이 개념이 또 자주 가끔 나오죠. 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노년 계층에 있어서 노후 생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생활 자금 용도, 자, 이 노후 생활 자금의 용도로 우리가 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개념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장점이 나와요. 이 주택연금의 장점을 보면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은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자, 이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 저당권 설정 시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를 해요. 그리고 등록세라든지 지방교육세, 노농촌 특별세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금 이용 시에는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또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주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요, 연금은.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는데 주택 처분 가격과 그리고 연금 지급 총액, 요걸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자, 연금 지급 총액을 비교를 하는데, 우선은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고 연금 지급 총액은 5억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얼마 남죠? 우리는 2억이 남아요. 그럼 남는 부분은 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 처분 가격은 4억이고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다. 이렇게 연금 지급 총액이 많으면요, 1억이 부족하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그래서 부족하면 누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 이 지문을 여러분 2번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여러분 보금자리론 저번 주 배울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조기 상환하면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연금 있죠? 주택연금의 우리가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리가 상환을 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산을 하는 거죠. 정산하고자 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가입
가능 연령이 나와요. 자, 주택 소유자 또는의 동그라미, 또는 둘 중에 하나.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데 주택 소유자가 55세, 배우자가 62세,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확정 기간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인 확정 기간인데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얼마?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74세인데 여러분 이 74세는요 확정 기간이 10년을 말하는 거고요. 55세는 확정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연금은요 84세를 기준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확정 기간이 5개가 있거든요. 25년, 20년, 15년 해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중에 55세일 때는 요거 30년 선택이 가능하고 74세일 때 뭐가 가능하다? 10년이 가능해요. 그럼 얘를 77세면은 확정 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74세가 될 때 10년은 선택할 수 있다. 5개가 있습니다. 이 확정 기간은.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확정 기간 그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택 보유수를 보면 처음 도입 2007년도에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이 부부 기준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거든. 처음 도입을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간이 이제 경과하면서 새로 도입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그럼 주택이 4채가 있는데 합산을 했는데 9억 원 이하다. 그럼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1주택 소유자와 이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 이 둘을 제외한 2주택자가 있어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2주택이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분양받은 아파트 이제 입주에 들어가서 살면은 뭐야? 한 채를 뭐 한다? 기존 아파트는 처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금 이제에 있어서 주택 보유수입니다. 부부 기준입니다. 자녀는 몇 채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고요. 여러분 상가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어. 하여튼 우리가 주택을 따집니다. 자, 우선은 이 시가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고 거기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면 되는데 담보가치가 아니라 시가 9억 원 이하인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일명 실버주택으로 하는 건데 노인복지주택도 포함이 되는데 주의할 건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뭐한다? 제외한다.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우선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죠, 보통. 예?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 전체 면적 중, 이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50%,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이 복합 용도의 주택 중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연금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제외되는 주택은 준주택, 주택법상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포함 안 돼요. 그리고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전답은요,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전답은 농지연금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주택, 압류주택, 그리고 경매 신청주택 이런 것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세금 이렇게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도 제외해요.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전세금 돌려준다든지 보증금 돌려주면은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우리 보는데 보증 기한은 언제까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증은 언제까지? 보증 기한은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언제죠? 종신이에요. 소유자와 배우자, 이용자 사망 시까지인데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여러분 연금을 매월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에게 또 매월 동일한 금액 200만 원 지급해요. 뭐 깎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뭐 여러분도 많고 국민연금도 있고 민간 여러분 연금 가입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예? 주택연금.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 얘기해. 똘똘한 주택 한 채 있으면 괜찮다. 자,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특별시. 그래서 9억 원 이하인데 요거 9억 원 이하도 이상도 9억 원 초과는 주택도 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에 있어요. 근데 뭐까지만 12억도 가입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는데 12억 하더라도 뭐를 기준 계산? 9억으로 계산하고 버립니다. 예. 그래서 20억짜리 주택이 있다. 예? 아, 나는 이거 살기도 빡빡하다. 그러면 가입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 350 정도 나오겠죠? 매월. 그게 더 낫지. 그래서 재산세도 감면받고, 예? 5억 원까지는 25% 감면해 주니까 감면도 좀 받고 이용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누구 처분해서 하여튼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연금은 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60세 이상이니까, 예? 처음 도입할 때는 65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한이 종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연금 지급 방식이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뭐밖에? 종신 방식밖에 없어요. 종신은 뭐죠? 이 월 지급금,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을 종신,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 그리고 종신 혼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가 있어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여기는 인출 한도 설정 후 인출 한도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 지급이고 설정을 하면은 혼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다? 50%다. 대출 한도의 50%인데 대출 한도는 얼마? 5억 원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럼 5억 원에 50% 하면 2억 5천만 원 이내라는 얘기죠. 자, 종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된 게 뭐가 도입됐어요? 확정 기간 방식이 도입됐죠. 자, 확정 기간은 아까 몇 개? 5개가 있거든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월 지급금을 우리는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확정기간 혼합 방식인 게 있죠. 확정기간 혼합이 들어가면 또 인출 한도 설정하죠. 그래서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데 이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인출 한도는 얼마? 대출 한도의 45% 이내죠. 여기는 50%고 여기는 45%니까 몇 프로 차 있죠? 5% 차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의무 설정액입니다. 자, 확정 기간 방식은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요, 확정 기간 끝나도 우린 담보주택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 지급금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5%,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 도입된 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 3종 세트 중에 여기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상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이자 갚기가 너무 버겁다, 부담이 된다, 그때 요걸 신청하는 거예요, 연금은. 그러면 인출 한도가 50% 이내를 높여버려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를 높입니다. 얼마? 인출 한도를 50% 초과 70% 이내. 이 인출 한도를 일시에 한꺼번에 찾아서 써요. 뭐야? 금융이나 돈 대출받는 거 갚는다는 얘기죠.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대출 상환 방식. 그리고 또 여러분, 연금에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또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대 방식이 있는데, 자, 우대 또 지급 혼합인데, 우대는요, 주택 가격은요, 우대를 해줘야 되니까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주택 보유자가 어떻게 돼요? 월 지급금을 최대 몇 프로? 17% 우대받을 수 있다. 최대. 그래서 우대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는 설정 없고, 밑에는 설정하죠.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리는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대출 한도의 몇 프로? 우대형은 45% 이내입니다. 인출 한도는.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혼합 방식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3종 세트, 아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고요,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고, 보금자리론 연계주택연금도 있어요. 3가지. 자, 그걸 보시면 되고, 대출금리가 나오죠. 156페이지 보시면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자, 여러분,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지만은 뭐는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야. 기준금리의 가상금리인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도입을 할 때는, 처음 도입을 했을 때는 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인데, 여기에 가상금리가 처음에는요 1.1%였어요. 도입 당시는 금리를 상당히 낮게 해서 이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1.1%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로 되는데, 요게 요즘 높죠? 1.1%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자가 높아집니다. 자, 기준금리가 2가지 있어요.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를 가진 CD 금리가 있고요. 또 잔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2가지가 있어요. 코픽스는. 그 중에서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해서 2가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자, 변동금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자 지급액, 이자는 어떻게 돼요? 연금 지급 총액의 가산이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 156페이지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건데, 자, 여러분 작년에 정답 여기서 물었거든요. 작년 시험 정답이 연금 개시, 여러분 연금 신청했거든요.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부터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만 설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 연금 딱 거기 찍혀 나와요. 등기부 등본 한번 보면은, 연금 신청하신 분 보면은. 예? 그런데 문제는 뭐는 소유권은 이전이 안 돼요. 언제 이전돼요? 소유권은. 예? 돌아가셔야지. 어디 갔어요? 종신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돼요?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대출받은 금액 있죠? 대출금, 연금 지급 총액. 예? 예? 그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해요. 일시에. 상환하죠. 그러면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처분할 때. 그러니까 그 지문이 작년 정답 지문. 자, 리츠로 갑니다.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자, 리츠는 번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식 회사입니다. 자, 주식 회사로서 우리가 1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투자하니까 간접 투자고,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의 뮤추얼 펀드가 니츠다. 대규모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니츠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 3천억짜리 건물이 있다. 그 3천억짜리 건물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이 3천억짜리 건물,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당 5천원, 이 소액화, 표준화, 규격화된 뭘로?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 담보로. 그럼 주식은 뭐죠? 주식이나 채권, 이건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해서 부동산이 이제 뭘로 바뀌죠? 금융자산으로 바뀌면은 이 주식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츠를 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즉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니츠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증권화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해요. 니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서로 연계를 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상품이 니츠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20% 가지고 있다. 20% 가지면 이 부동산 건물에 대한 지분도 몇 프로? 20%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츠는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니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황금성 면에서 니츠는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수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요, 법인세가 면제돼요. 우리나라 법인세 25%거든요. 이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그럼 법인세가 순이익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소액 투자자다. 여러분 3천억을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1,000만 원 투자더라도 그 부동산에 1,000만 원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장점도 있고, 또 주식을 발행해서 일정한 상장 요건을 갖춘 후에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돼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니츠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우선은 법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출제를 하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왜?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반드시 주식회사니까.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한 설립을 할 수 없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시험에는요, 이따로 많이 냅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이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것은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뮤추얼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 자, 우선은 개념을 또 많이 출제하죠. 자, 여러분이 개념을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개념 중에서도 어느 거죠? 출제를 할 때 자기관리가 한 4번 출제인데 2번 정답 지문 물었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157페이지 위에서 한 6, 7번째 보시면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그 지문을 진짜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고, 또 뭐죠? 우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회사를 뭐죠? 실체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을 안 해요. 누가 한다? 이 운용을 뭐에?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 자본금은 70억입니다. 이 자산관리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인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두 회사는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명목회사인데 명목회사를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paper company입니다. paper company를 번역해서 명목회사라고 한 거예요. paper company. 자, 우선은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우선 시험 문제에 우리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이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진짜 많이 출제해요. 정답으로 많이 묻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요 두 개는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요 두 개는.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뭐 명목회사 좀 주의해두고 요거 주의해두고 자 설립자본금 제6조입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얼마? 여기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 가죠. 최저. 자, 여러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이 돼. 또 주의해야 되겠죠.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 그래서 액수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좀 주의를 또 우선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4조에 8을 보면 주식 우리가 공모가 나오죠. 자, 주식 공모가 나와요. 자, 주식 공모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우리가 2년입니다. 2년. 예, 2년 이내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100분의 30 하면요. 100분의 30 하면 30%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분산. 자, 여러분 작년에 10월 달에 시험치기 3일 전에 법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이쪽은 좀 높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주식 분산. 뭐가 나오죠? 작년에는요, 자기 관리는 30%, 여기는 40%인데 이걸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나오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100분의 50은 몇 프로?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몇 프로까지는 할 수 있다? 50% 이내까지는 보유할 수 있어요. 몇 프로다 이거? 50%. 바뀌었어요. 옛날에 30, 40을 바뀌었습니다.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50% 이내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입니다. 특례가 인정되죠. 자, 그리고 우린 자산의 구성을 보면 자산의 구성은 요거거든요. 우리는 자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매 분기 말, 우리 4분기가 있잖아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는데 여기는 뭐가?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총 자산의 몇 프로? 여기는 70% 이상이 되겠죠. 자, 현물 출자가 나오죠.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규를 발행할 수 없다. 네? 다 적용되죠. 자, 자금 차입도 해죠. 여러분,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안 된다. 몇 배? 몇 배?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이내를 원칙.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2배를 이내라는 거, 이 2배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어떻게 자금을 차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8페이지인데 여러분, 올해 법 조문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요. 이쪽에서 출제 올해 예상이 됩니다. 니츠 한 문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출제 또 예상되는 용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 P, F.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면요, PF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PF라는 용어. 파이낸싱은요, 금융입니다. 그래서 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해요. 프로젝트 금융. PF라고 많이 하고요.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 금융은요,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선 요거는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주는, 자, 여러분, 사업주는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업주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뭐를 하나 좀 개발 사업을 하려는데 금융기관에서 위험이 높다고 융자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돈을 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뭐죠? 출자를 해서 뭐를, 우리는 사업주와는 관계없어요.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계없다. 전략, 독립적이다.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특수법인인 프로젝트를 위한 시행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뭐를 위한? 뭐를 위한? 특수법인, 특수목적회사를 하나 만들죠. 뭐를? 개발 사업을 위해서. 어떤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여러분 딱 정해졌어요. 특정. 정해진 겁니다. 뭐 유전개발 사업이 딱 이렇게 정해져요. 미국에서는 유전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개발 사업, 고속전철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뭐 이런 개발 사업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설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개발 사업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 자, 여러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또 공사기간도 오래 걸려요. 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단일 사업이겠죠. 아까처럼 유전 개발 사업, 여러분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일 사업이에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의 뭐를?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미래의 수익성,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사업성, 미래의 현금 흐름, 이것을 담보로 한다는 거. 이걸 담보.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 담보로 누구? 여러분,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로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서 뭐를?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이 회사채를 뭐 인수를 금융기관이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수익이 있어야 인수하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수익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각종 자료를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마다 줄어든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으면 이 회사채를 인수를 할 텐데, 한 은행, A라는 은행이 인수하면요, 상당히 위험이 높아요. 금융기관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회사채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은행이 대주단을 결성하면서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 론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는 대출을 해준다.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면은 이자를 받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또 이 이자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차입한 이 금리가 기업의 대출 금리가 4%면 요거는 한 12, 3%로 상당히 높아요. 3배 이상 높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시행회사는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은,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 개발 사업을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은. 근데 이 개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면은 금융기관은 돈 날아가는 거지. 인수를 했으니까 회사채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막대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떻게 돼? 더 심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보면 알겠죠? 파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수익성이 회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야 될 재원으로 삼는데,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요,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비소극 금융을 원칙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도 이 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보증을 했다. 그럼 보증을 하면 갚아야 돼요. 그럼 보증한 부분에 뭐 제한을 둬요.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극 금융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인 경우. 뭐를 원칙?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한 소극 금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반적.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개발 사업에 이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재무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신용도, 사업주 신용도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또 없어요. 왜? 자기가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장부 외에 자신의 장부 외에 금융,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돼?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부채, 채무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진다, 제고된다는 장점.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그럼 금융기관은 자기들만 위험을 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자, 보증을 요구하고 또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시공사나 시행회사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더 하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있어서 뭐를 우리는 신용보강을 더 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돈은 누가 관리해요?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대출받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누가 관리하냐 하면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관리해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개가 있습니다. 뭐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하여튼 11개가 있어요. 이 신탁회사에서 뭐를 두냐?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라고 번역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죠. 아까 시행회사는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요,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이 개발 사업이 진짜 괜찮다, 여러분 이 개발 사업이 진짜 유망하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대출자 입장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서 투자할 수 있죠. 지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뭐죠?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죠.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올해 리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 출제 1순위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원래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진짜 중요해요. 자,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것 같아서 그래. 자, 여러분 교재에 163페이지에 24번 163페이지에 24번에 해설의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166페이지로 갑니다. 166페이지 38번. 그 맨 끝에 70억 원 해설 70억 원 아니라 해설 50억 원.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이론을 마치고요. 잠시 쉬고 자, 감정평가 이론 17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